반갑습니다. 카메라를 켤 수 있는 학생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를 켤 수 없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송은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 학부에 지금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름을 보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이 아니라 한국어 전공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이 있으면 그 손을 들어줄래요? 반응해서 손들기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이 있으면 손들기 한번 해주세요. 반응해서. 아, 네. 두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그럼 손 내려주세요. 손 내리기 할 수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아니고 한국어 전공 학생들 손들기 해주세요. 한국어 전공 학생들 1명, 2명, 2명. 지금 카메라를 켠 무하마드 학생. 안녕하세요, 무하마드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어 교육 전공이에요? 아니면 한국어 전공이에요? 한국어 전공. 한국어 전공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한국어 전공 학생들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네. 그래도 듣고 싶어요? 저는 복수 전공을 하려고요. 그래서 듣고 싶어요. 아,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이노우에 야스 하구님은 꼭 들어야 해요.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내가 나중에 지금은 한국어 전공이지만 한국어 교육 전공 복수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복잡해서 잘 이해해야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름을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학부님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님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박신영 학부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신영 학부님은 혹시 한국어 교육 전공이세요? 네, 영어학부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 네. 수업을 좀 많이 들을 예정이에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선생님들 그리고 학우님들께 설명하고 싶은 것이 나라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 2개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을 2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자격증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 이렇게 2가지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과목을 들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자격증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한국어 교육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에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미 노채환 교수님이 1영역, 2영역, 5영역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영역 그리고 4영역 이렇게 2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자격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어 전공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손들기 해서 질문하면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였는데 잘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가 아까 이야기한 한국어 교육 아니고 교원이래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자격증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수료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국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표를 모르면 절대 졸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표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 학사 안내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우리 학부를 졸업해서 받으면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이 가장 높은 자격증이고 3급이 가장 낮은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학위가 있고 또는 석사 학위가 있으면 물론 박사 학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학위를 가진 학생들은 2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역이 5개가 있고 5개 영역에는 모두 다 학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과목명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틀리면 절대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잘 계산하고 그리고 신경 써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내가 언제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공을 잘 계산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영역은 3영역과 4영역,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그리고 한국 문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3영역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4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3영역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먼저 안내 드릴 건데요. 이 3영역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모든 학교의 모든 자격증 과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역이냐면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당연히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내용도 알아야죠.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내용은 1영역하고 2영역, 4영역에서 이미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3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방법에 대해서 교수법 전반에 대해서 3영역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어 교육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외국어 문법, 외국어 단어, 외국어 역사도 당연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 과목에는 반드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표현 교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듣는 과목 이름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그 과목은 사명력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다른 영역, 예를 들면 발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문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과목 이름에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교육이라는 단어하고 한국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몇 학점 취득해야 돼요? 24학점. 이것은 복수 전공이나 또는 전공하는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점이라서 이 학점 수를 꼭 채워서 졸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역에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1학기에는 이런 과목, 2학기에는 이런 과목. 그런데 이 중에서 반드시 사명역 중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실습을 4학년 때 해야 하는데 이 4학년 때 실습 과목을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자격 조건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 중에서도 사명역 과목은 바로 이것 중에 하나. 보이시나요? 이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이것은 꼭 수강하시고 그리고 이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먼저 이수하셔야 되는 과목이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수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순서대로 이수하시면 아마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과목들을 이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명역에서 반드시 둘 중 하나는 꼭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1학기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이고 2학기에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다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고 한국어 교육론이니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 이 한국어 교육 전공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들어야 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고 이 과목을 들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들으면 갑자기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들어놓으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과목을 들을 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꼭 들어주세요. 물론 두 과목 다 들어도 되지만 아마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듣고 다른 과목 듣는 것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들을 들으면 한국어 교육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목에 나오지만 우리 수업에 또 다른 과목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과목들이 한국어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사명역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는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교수법에 대한 과목인데 이것이 외국어 습득론 과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성인 학습자가 우리 같은 어른이 아이들 아니고 어른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떤 규칙, 원리 그런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 외국어 습득론인데 그 외국어 습득론과 연결해서 외국어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언어 교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외국어의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교수법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발달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이 과목을 공부하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실 때 네,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안 들린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혹시 누구신지 한 번만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네네. 이제 잘 들리세요? 손 드신 학우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공부했을 때 저의 중학교 때 처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과서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영어 책으로 배웠죠? How are you?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박신영 학우님 뭐라고 했어요? I'm fine. I'm 네. fine. 네네. 혹시 안은정 학우님 How are you? 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배웠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맞아요. 배웠습니다. 잘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한다고 배웠어요. 이것이 그 외국어 교수법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 대화의 패턴에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름이 청각고두교수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그 옛날에 유행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똑같이 배웠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How are you? 라고 질문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러한 교수법들이 유행하는 그런 발달하는 시기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방법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이거 하고 또는 한국어 교육 문법의 지도법 이 두 가지 문법 교육에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다 꼭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수강하시면 돼요. 지금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문법 교육, 여기는 교육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 문법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앞에 배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문법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연계해서 공부해야 돼요. 문법론을 먼저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 교육론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너무 어려워요. 문법 교육론부터 수강을 하시면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한국어 문법론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문법 교육론 이런 순서로 공부해 주세요. 또는 한국어 문법론 배우시고 나서 한국어 교육 문법의 지도법 이 과목으로 공부하셔도 역시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과목인데 두 과목 모두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문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목은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과목 모두 다 들으시는 것이 물론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시면 둘 중에 하나만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는 것하고 한국인이 한국어를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기에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연필이에요. 하고 이것은 연필이에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언제 하냐면 1급 학생들이 합니다. 1급은 초급 학생들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왜냐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이, 가 배우고 그리고 은, 는도 배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노우 야스에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문법 배웠을 때 일본어하고 비슷해서 쉽게 이해했어요? 네, 쉽게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하마드 하구님은 이것이 연필이에요 하고 이것은 연필이에요. 뭐가 달라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다른 할 수 학생, 없어요. 네. 이거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안녕하세요. 들려요? 네. 저 처음으로 이게 판문했는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지금 이름은 너무 복잡해요. 구마라. 쿠마라. 이름이 너무 네. 복잡해요. 쿠마라. 아니요. 이름이 말고,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신청하고 다 했는지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수업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시죠. 이번 학기에 처음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 학과 신청을 했는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국어 전공으로 신청하셨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전공 위한 수업이 아니고 네, 한국어 교육 전공 위한 수업이에요. 네. 그럼, 그래서 이 네네,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이게 공부하는 게 좀이라서 아, 네네, 맞아요. 수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거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렇군요. 네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그 학생 한 명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가 보면 다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수업을 언제 시작할 거예요? 아, 미안해요. 오늘은 그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을 안내하는 날이 아니라서 오늘은 이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네, 괜찮아요? 월요일에 학부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면 잘 알려줄 거예요. 네. 네네. 수업은 8월 30일부터 시작해요. 30일. 8월 30일 월요일 네, 0시부터 시작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줌으로 수업할 거야?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가 혼자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계속 수업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안은정아구님 이것이 연필이에요와 이것은 연필이에요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것이 연필이에요 할 때는 뭔가 네.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반대로 말하는 이것이 이것은 연필이에요? 저것은 뭐 지우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박신영아구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에 이것은 연필이에요는 네. 그냥 이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의 그게 주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네. 이게 뭔가 중심이 되는 단어. 네. 네, 그렇게밖에 맞습니다. 생각이 안 돼. 네네. 사실은 그 은는은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지요. 그래서 은는과 그리고 이 가가 뭐가 다른지는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이라는 수업에서 배워야 해요. 이 과목. 그래서 이 과목은 1영역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사람이 이해하고 있어요. 아, 이 가는 주격조사, 격조사이고 그 은느는 보조사 또는 뭐 특수조사라고 부르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외국인들에게도 이건 주격조사예요, 이건 보조사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방법이 바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또는 교육문법의 지도법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것이 이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질문 보실까요? 어제 영화를 봐서 숙제를 못했어요. 어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어요. 어제 영화를 봐가지고 숙제를 못했어요. 어제 영화를 봤으니까 못했어요. 보느라고 못했어요. 이런 문장들은 사실 문법적으로 다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한답니다. 이 문법들은 네,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다를까? 영화를 봐서 숙제를 못해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봐가지고 이 문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네, 그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론에서 배우거나 또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그것을 한국 사람으로서 그 문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설명할 때는 한국어로만 설명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봐서나 봤기 때문에 봐가지고 봤으니까 모두 초급에서 배우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초급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교육문법 지도법이나 문법교육론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다섯 긴 머리 여자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다섯 긴 머리 여자 있어요. 긴 머리 여자가 5명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다섯 긴 머리 여자 있어요라는 문장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해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돼요? 긴 머리 여자 5 있어요. 이렇게? 긴 머리 여자 5명 있어요? 네.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네. 사실은 한국어로 쓸 때 그런 문장은 좀 어색해요. 네. 머리 왜냐면 긴 여자 5명 있대요. 네네, 맞아요. 한국어로는 머리가 길다 이렇게 표현하지 긴 머리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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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고 여러분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것을 배우는 학문인데요. 제목이 외국어로서의 발음 교육론이에요. 교육론. 그러니까 교육론이니까 역시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듣기 전에 뭘 들어야 돼요? 이거.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발음교육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발음이 뭐가 다른지 알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따라하세요. 바, 파, 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따라 했는데 계속 파, 파, 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자, 잘 따라하세요. 바, 파, 빠 했어요.
학생들이 또 정말 열심히 파, 파, 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럼 선생님, 답답해요. 집에서 파, 파, 파 10번 연습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은 진짜로 이 발음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거 마야 학우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1급 때 연습했어요? 아, 저요? 네, 파 이런 거. 아, 저는 그 TV 보면서 연습했어요. 와. 휴지를 이렇게 하거나.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 친구한테 그 먼저 제가 말하고 친구가 그 발음 잘 안 된다. 뭔가 다른 그 격음이나 그 경음 이런 거 다른 거로 뭔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랬어요. 친구가 네. 도와줬군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지금 마야 학우님 말한 것처럼 휴지 사용하는 방법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 파, 빠 같은 그 경음, 격음, 그리고 평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휴지를 들고 파 하면 바람이 강하게 나오니까 휴지가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빠 했을 때 바람이 나오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휴지가 많이 흔들리면 그럼 잘못된 것이니까 휴지에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빠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를 알려주는 방식을 이 한국어 발음 교육론 그런 수업 오, 처음 들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네. 휴지가 없으니까 해볼 수 없어서 보통 손을 대고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파, 빠 하면 손에 바람이 얼마나 나가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또는 이런 방법, 그 다른 질문들도 있었는데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잘 보이나? 저는 깨씹히 싫어요. 선생님, 네? 깨씹히 뭐예요? 삼겹살 싸서 먹는 깨씹을 몰라요?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깨씹을 이거 뭘까요? 박신영 학우님 뭐예요? 깻잎.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네. 네, 쓰면 받침이 시옷이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을 이렇게 쓰면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깨시풀 이렇게 읽겠죠. 깨시피, 깨시패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음할 때 깻잎이라고 발음하죠. 깻잎. 그래서 깨십 아니고 깻잎 이런 거 많아요. 꽃잎, 나뭇잎, 깻잎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발음이 이렇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그 원리를 한국어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발음 교육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발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어휘인데요. 단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론을 배우고 또 실제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단어에 대해서 한국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 과목 수강하기 전에 단어의 이해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참석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가 다를까? 참석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가 다르지? 예를 들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이걸 말하고 싶으면 대회에 참석해서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리고 잘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함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휘교육 이론과 실제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관용 표현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수업에서 시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이 과목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는 동생은 저보다 키가 높아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요? 동생은 저보다 키가 높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미안해요. 네. 키가 높아요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키가 커요. 맞아요. 잘했어요. 네. 키가 커요. 이렇게 씁니다. 왜? 키 뒤에는 크다, 작다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동사, 형용사와 잘 어울리는지 그런 연결하는 관계들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실제로 수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를 외국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한국어 문화교육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 문화의 이해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한국어 문화교육론 듣는 것으로 연계 과목이 있는데요. 사실 문화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무슨 문화를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에서는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또 어떻게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설명할 텐데 사실 제가 많은 외국인들을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그 조문 예절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조문 예절은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문화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초대를 받아서 가는 일이 그래도 가끔 있는데 장례식에 외국인이 초대를 받아서 가는 일이 사실은 경험하기가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는 비즈니스 한국어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또 취직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직장 문화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콜롬비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회사에서 5시에 퇴근하는 6시에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6시. 그래서 5시 59분에 가방을 준비하고 6시가 되면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항상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한국의 직장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잘 적응을 해서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물론 직장에서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직장의 문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되는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삼영역에서 알 수 있는 방법, 그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이 있어요. 표현 교육론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현이 뭐냐면 말하기 하고 쓰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쓰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표현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오늘은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꿈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명씩 발표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켰어요. 그런데 시키니까 학생이 꿈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사원?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1분 동안 좀 길게 말을 해보세요. 발표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발표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를 주고, 자, 지금부터 쓰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못 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학생들이 쓰기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경론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현 배웠으니까 또 뭘 배워야 될까요? 이해 교육론이 있어요. 표현은 말하기 하고 쓰기 하는데 이해는 듣기 하고 그리고 읽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기 교육을 하는지 어떻게 읽기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예를 들면 이 교사가 고민이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안내방송 듣기를 해보고 싶어요. 공항에 가면 실제로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은 누구나 다 한국 공항을 거쳐서 인천공항 같은 한국 공항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공항에서 뭔가 한국어를 들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생각했어요. 학생들한테 실제로 안내방송을 들려줘야지. 그래서 공항에서 실제 나오는 안내방송을 그대로 수업 시간에 사용해서 들려주는 것. 이것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바꿔서 안내방송을 들려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 뭐가 좋은 방법일까요? 실제 안내방송을 그대로 들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또는 교사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조금 바꾼 안내방송을 들려주는 것. 뭐가 좋을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네. 2번, 2번, 1번. 네네. 사실은 이것은, 네. 박신혜 학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교육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또 교육 대상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스튜어디스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1번이죠. 네, 당연히 1번입니다. 실제 안내 방송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냥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에게는 2번. 교사가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바꾼 안내 방송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초급 학습자들은 사실 공항에서 나오는 그 안내 방송의 어휘,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많이 가르쳐 줘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른 문장에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그냥 이것을 그냥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용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단어도 배우고 그리고 어휘도 배우고 표현도 배우고 이렇게 그 표현을 사용한 자기의 능력으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 또 새로운 표현들을 넣어주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물론 아주 전형적인 표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외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세세한 단어들을 다 그대로 배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급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학교에 이 과목이 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학교라서 개설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중국어권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들 또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 과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들을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이 과목은 3개를 다 들어도 교원 자격증에서는 1개만 들은 것이 인정돼요. 교원 자격증 이수 학점에 이 과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3학력이 맞아요. 그런데 중국어도 듣고 영어도 듣고 일본어도 들었다고 해서 3개로 체크되지 않고 하나만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 관심 있으면 다 들으셔도 되지만 만약 학점을 위해서라면 하나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권 학생들이 그 발음을 할 때 초급 학생들, 처음에 1급 학생들이 학생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발음 연습을 시키면 학생들이 학싱이라고 발음을 많이 해요. 학생이라고 발음을 잘 하지 않고 학싱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권에 생이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이라는 물론 잉도 있고 시옷도 있지만 그 발음이 다 있지만 그걸 합친 하나의 음절로 싱이라는 그런 발음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발음을 빨리 연결해서 하는 것이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발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발음이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특별한 발음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또는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그 서울에 있는 지명 중에서 건대하고 그리고 홍대 이 2개의 지역의 발음이 헷갈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제 어디에 갔어요? 건대에 갔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어디에 갔다고요? 건대에 갔어요. 아, 건대에 갔어요? 아니요, 선생님, 건대에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홍대. 또는 건대라고 발음을 하는 그 건대로 들은 이유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건대 입구라는 그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에서 친구를 만나다를 친구에 만나다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어에 아마 친구에 해당하는 조사 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에서 만나다 앞에 아마 니를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모국어의 영향으로 아마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언어권에 따라서 그 언어권 학생들이 잘 못하는 그런 발음 오류나 또는 문법적인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예방되고 그리고 전달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수수께끼예요.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은? 채팅창에 써주셔도 돼요. 직접 말해 주셔도 되고. 뭘까? 채팅창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모른다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빵은 빵인데 못 먹는. 그 일본어도 스스케끼가 있는데 같은 거라면 프라이팡 아니에요? 오. 근데 한국어로 프라이팡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의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하셨어요. 아무도 감빵. 채팅창에 답을 안 써. 네, 박신혜 학생님, 하부님. 감빵이요, 감빵. 아, 감빵. 감빵은 슬기로운 감빵 생활할 때 감빵. 네. 네네. 그 감옥을 다른 말로 사전에 없는 말이죠. 네. 감빵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표준어가 아니니까 네 비속어밖에 생각이 안 나신다고. 안은정하구님
대단하신데요. 아는정 학우님이 채팅창에 정답을 쓰셨습니다. 멜빵. 멜빵 아세요? 네, 이렇게 그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찝는 그거잖아요. 이런 멜빵인데 그 멜빵이 정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상하는 정답. 아는 점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인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본 저희 학생한테. 그랬더니 마야 학우님이 말한 것처럼 후라이빵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후라이빵. 네, 후라이빵은 프라이팬을 의미해요. 프라이팬. 프라이팬을 일본어로는 후라이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빵이라고 물었는데 왜 팡이라고 대답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이 빵이 일본어에서는 팡이라는 발음을 되고 그리고 쓸 때도 팡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영어 학부이신 박신영 학부님 잘 아시지 않을까요? 영국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모르겠습니까? 네.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노래방. 왜? 왜? 저는 빵을 물어봤는데 왜 노래방을 대답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빵이 영어에서 빵인 유성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성음. 그러니까 무성음이 아니니까 빵을 유성음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노래빵이라고, 노래빵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외국어마다, 언어마다 그 단어의 또는 발음의 인지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인 학생이 그때 저한테 그림을 많이 그려서 선물로 줬는데 그 노래빵도 그려주고 PC빵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빵을 많이 그려서 선생님 한국에 빵이 많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권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이런 3영역, 일본어, 중국어,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역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평가에 대한 과목이에요. 평가.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진짜 속상해요. 왜요? 우리 반 선생님이 말하기 점수 나쁘게 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선생님 말하기 점수 좋게 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공부 못하는데 장학금 받았어요. 화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는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우리 반 선생님은 점수에 박한 편이고 다른 반 선생님은 점수에 후한 편이니까 그런 경우에 학생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왜냐면 장학금은 전교생에게 주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니까 자기가 그 장학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정한 말하기 평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급 선생님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선생님이 모두 다 다른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A, 이 정도 하면 B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는 그래서 말하기 평가를 2분이나 3분이 같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평가를 하기 전에 5명의 선생님이 회의를 해서 평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떤 학생들의 말하기를 들어보고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몇 점이다.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몇 점이다. 이것을 다 교육을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평가에 실제로 들어가서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점수를 다 따로따로 채점을 한 후에 그리고 같이 평균을 내어서 그 학생의 점수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는 기관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점수가 정확한 점수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바로 한국어 평가론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인터뷰 시험, 말하기 시험을 하면 너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자기 실력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술. 그 전에 그 학생이 항상 술을 마시면 너무 말을 잘하는데 술을 안 마시면 말을 잘 못하니까 아침에 시험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너무 시험을 못 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혹시 평가를 할 수 없을까? 실제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 잘 듣고 성취도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시험뿐만 아니라 과제를 통해서도 또는 팀 수업을 통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국어 평가론에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영역의 마지막 과목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과목이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1시간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전체 교육과정, 이번 학기에 내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1시간에 문법 몇 개를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날은 하나 가르치는 것이 좋고 어떤 날은 2개, 어떤 날은 3개 이렇게 서로 다를 텐데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글도 몰라요. 기역, 니은도 모르고 어도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대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대화.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먼저 이 자모를 먼저 배우고 기역, 니은, 디귿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대화를 배우자고 했는데 그 학생은 그 자모를 배우고 듣고 쓰고 읽고 이런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대화를 배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화를 배우고 싶은 이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교사는 그 부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먼저 가르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런 교수 방법들 그리고 그런 어떻게 교수 요목을 설정하고 그것을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취직해서 그 기관에서 주는 교재로 수업을 하시면 제일 편하겠지만 내가 해외에 가서 한국어 교사가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될까? 이거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선정하는 기준, 무엇을 생각하고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좋은 교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어떤 교육과정과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0분 쉬는 시간 후에 4영역하고 그리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있다가 오세요. 아까 우리가 3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4영역은 이런 것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한 4영역의 과목들의 국립국어원에서 정해준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 민속,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예술 이런 것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영역에 관심이 있어요? 역사 좋아해요? 민속, 문화 이런 것? 네. 이런 것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에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다 역사가 있고 세계에도 다 사회 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이라는 그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역사, 한국 지리, 한국 예술 같은 한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 과목이어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을 들을 때 한국의 아주 부분적인 내용을 아주 심화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문화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전통 문화도 이야기하고 현대 문화도 이야기하고 예술 문화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과목은 몇 학점 이상 취득해야 돼요? 6학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3학점 과목이기 때문에 2과목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 듣는지는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필수가 없어요. 여기는 필수 과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뭐든지 괜찮아요.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총 우리 학교에는 5개의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주제로 보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와 타문화 이해, 한국 문화 이해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과목은 문화에 대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과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 문화와 타문화 이해가 있어요. 한국 문화와 타문화 이해. 그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비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한국 문화와 타문화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외국인들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서 여러분 한국어 전공 학생들에게도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이해. 이 과목은 아까 설명했던 한국 문화 교육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어느 거 먼저 들어야 돼요? 문화의 이해를 먼저 듣고 이해한 후에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력의 이 과목 들으신 후에 문화교육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한국의 일상문화, 그리고 제도문화, 정신문화, 대중문화,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 문화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요. 그래서 한국 선생님은 그래도 정답을 이야기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와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왜 그런지 또는 어느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돼요? 아니면 식탁에 놓고 먹어야 돼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는 정아부님 네, 들고 먹어야 돼요? 놓고 먹어야 돼요? 놓고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놓고 먹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마야아부님 일본에서는 들고 먹어요? 놓고 먹어요? 들고 먹어야 돼요. 일본은. 들고 먹어야 돼요. 네. 일본은 들고 먹어야 돼요. 네. 놓고 먹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는 동물들 그렇게 먹으니까 그 인간은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일본 학생이 선생님 그 그릇을 놓고 먹으면 개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국 사람한테 개 같다고 말해서 그 한국 사람이 그 들고 먹으면 거지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싸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면 그것이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느끼거나 싫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와 타 문화의 이해 또는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각 나라의 문화들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고 사실은 놓고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고 먹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들고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특히 뭐 라면 먹을 때도 이렇게 작은 그릇에 덜어서 이렇게 들고 먹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문화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좀 배우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지하철에서 계속 저를 봐요? 자기가 지하철에서 서 있으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본대요.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글쎄요, 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제가 다르게 생겨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또는 외모가 다르니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이 느끼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 이 수업에서 더 또 한국어 교육에서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를 배웠으니까 문학도 배우면 좋겠죠. 문학 과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로 보는 한국 문학. 특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들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학교를 다녀서 배웠던 작품들이고 너무 익숙한 작품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황순원의 소나기, 박경리의 토지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외국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거기에 나왔던 너무 당연한 문장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책의 이름이나 작가의 이름을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은 전혀 모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문학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런 문학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문학 교육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문학 교육론은 없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문화 교육론이 있지만 문학 교육론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과목을 통해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문학 작품을 제가 읽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문학 작품을 읽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국 친구들이 자기에게 유치원생들이 보는 동화책 읽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보는 동화책에는 문장이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의성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변환돼서 쓰이기 때문에 동화책을 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겠냐. 이런 추천들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외국인이 볼 수 있게 작성된 그런 책들, 외국인용 문학 작품들,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읽기 자료, 읽기 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래동화 모음집 같은 것들이 외국인을 위한 교재로 나와 있어요. 듣기 CD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책들을 추천해 준다면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용력에 한국 언어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언어문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문화가 아니라 언어문화가 뭐냐면 그 언어에 포함된 어떤 문화예요. 관용 표현이나 뭐 화법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그 언어 문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선생님 어제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나이가 많아요. 아줌마예요. 그런데 저한테 왜 언니라고 불러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남학생은 자꾸 그 아줌마가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진짜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길에 지나가면 옷가게 사장님들이 언니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생각해보면 왜 자기한테 동생이라고 불러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언니라고 부르냐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먹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해요. 당연히 음식을 먹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먹다를 다른 단어에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왜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다, 그리고 떡국을 먹다, 또 무엇을 먹어요? 마음을 먹다. 또 있어. 어떻게 마음을 먹어요? 이런. 그래서 그런 먹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이 그냥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문화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안에 들어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재미있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지난주에 들으셨던 1영역, 2영역, 5영역, 그리고 이번 주에 3영역, 4영역 이렇게 5개의 영역에 어떤 과목들이 들어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늘 이렇게 들으셔도 실제 수업에 보면 또 뭐지? 이렇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 수업들은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졸업을 하면 절대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많은 졸업생 선생님들이 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잘 배워서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또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물론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많이 배우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내용은 다문화사회 전문가인데요. 제가 아까 그 국가 자격증 2개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 법무부에서 주는 다른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법무부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은 여러분의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름이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 주는 건데 근데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은 법무부에서 인증하지만 여기 총장님, 학교 총장님 이름으로 수료증이 나가요. 그래서 그 수료증의 의미는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료증이고 실제로 그 수료증이 있는 사람한테 수업을 주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무슨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무슨 수업이라는 것이 바로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외국인 학생들 또는 외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바꾼 학생들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KIRP라는 수업이에요. 혹시 이 수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오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네, 이 수업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런데 해외에서 들을 수 없고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인데요. 모든 외국인들이 무료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 사회, 정치, 역사, 경제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고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실력에 따라서 반이 배정이 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KIRP라는 수료증을 받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국적을 신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산점이 되는 그런 수료증이라서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외국인들에게 꼭 이 프로그램을 듣도록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기초부터 중급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1영역부터 5영역까지 수업을 다 듣고 자격증을 받으면 이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5단계 수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5단계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이 있는 사람만 5단계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료증을 잘 모르고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입학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4단계까지만 할 수 있고 5단계 수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입학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과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가능하면 학기 내에 졸업하시기 전에 수료증 과정을 이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기관에서 선생님들을 선발할 때 당연히 둘 다 있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수업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인정해 주지만 총장님 명의의 수료증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총장님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무부에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도 뽑아요. 그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할 때도 한국사회 이해 과정에는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 소지자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대. 그러니까 2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우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둘 다 하시면 좋겠죠. 갑자기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수강 신청 계획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됐냐면 5개 필수 과목하고 3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8개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격이 주어지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 꼭 15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법무부에서 나중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연락을 해요. 이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 과목 들으세요. 이 수업 들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15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수료증이 학교로 도착해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연락을 드려요. 학교에 도착했으니까 수료증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료증을 받아가시면 되는 이런 순서로 수료증 취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필수가 5개, 그러니까 15학점이죠. 그리고 선택이 3개, 그래서 9학점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개? 8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음 학기부터는 미안해요. 내년부터는 24학점이 아니라 30학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 학기에 들으시면 24학점만 이수하셔도 수료증 과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다음 학기부터 시작하시면 30학점을 들으셔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수료증을 꼭 받고 싶은데 30학점까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번 학기에 과목 하나를 수강 신청 기간 안에 수정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11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하나라도 일단 먼저 들으시면 8개 과목, 또는 다음 학기부터 들으시면 10개 과목을 들으시게 되고, 수료증 취득에는 이번 학기에 들으시는 분들은 24학점, 내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30학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공에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개설된 학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부에는 1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한국어 학부의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과목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3영역 과목이에요.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과목인데,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이고 1학년 과목이에요. 편입하시면 3학년 과목이죠. 이 과목을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으로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학기에 나는 이 과목을 듣겠다고 하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목도 3영역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으로도 인정이 되니까 이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과목이 수료증 과정에서 제외, 내년부터 제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돼요. 그런데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은 제외, 안 돼요. 내년부터. 그래서 만약 이 과목을 2가지 다 수료증을 받는데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 들어야 돼요? 이번 학기에 들으셔야 되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내년에 들으셔도 돼요. 제가 이번 학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2021년 2학기 기준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달에 시작하는 학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과목들은 모두 다 어느 전공에 개설이 돼 있어요? 다문화 심리 상담학과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올해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과예요. 그 전에 이런 학과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학과, 새로운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과에 지금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 이 과목들 중에서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5개, 그리고 선택은 3개, 이렇게 골라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에 들으셔도 괜찮아요. 내후년에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 학점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으로 듣고 싶으면 이번 학기에 신청하시고 다음 학기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교수님, 그럼 다른 거 아니라 제가 올해 20, 이번에 2학기거든요. 1학기에 2.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만약에 초급 한국어가 선택했거든요. 네. 근데, 시험 보니까 결과 많이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좀 더 자신 있게 좀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그 과목에 1학기에 선택했던 과목에 다시 2학기에 그 과목에 선택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2번, 3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점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선택하는 그 과목에 지금 2학기에 다시 선택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어떤 과목은 1학기에만 있고 어떤 과목은 둘 다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그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네요. 귀여우시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네, 그거 지금 다문화 말씀해 주신 거는 졸업하기 전까지만 수료하면 되는 거죠? 네. 모든 아, 과목들을 졸업하기 전까지 수료하시면 되는데 네. 이미 수료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편입이어가지고 일단 이주민을 위한 그거는 해놨거든요. 수강 아. 신청 해놔가지고. 그러면 8개 과목으로 들으시고 졸업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졸업을 하실 때 자동으로 사이버 대학교는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자기가 그 학점을 50개, 60학점, 100학점 이렇게 많이 들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 신청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들으시고 졸업 신청을 하시면 그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나름대로 이 강의를 먼저 듣고 조금 오늘 수강 신청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미리 변경을 하시면 되죠. 네, 변경을 우선 혹시라도 막 또 꽉 찰까 봐 걱정이 좀 돼서 우선은 네. 변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혹시 3영역에서 저처럼 이렇게 처음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먼저 들어야 되는 거 많이 찝어주셔서 대략 네. 메모는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네. 3영역에 있는 과목들 중에 꼭 좀 먼저 우선순위, 네네. 수강 신청할 때 우선순위로 알려주실 수 있는 과목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지 한 번만 네네. 더 네, 저희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신편입생 학생들한테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다 진행이 되면 네.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어 학부 교육과정 안에 기초 과목, 심화 과목, 응용 과목이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시고 기초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응용을 듣고 심화를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가장 추천되는 그 순서? 그거를 좀 학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요 표를 캡처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됐죠, 이제? 네, 됐어요. 네네.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어 전공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공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것 보시면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고 가장 듣고 싶은 과목들을 이렇게 하시고, 이 중에서도 꼭 필수로 들으셔야 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한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먼저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영역 듣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말소리의 이해, 이거 발음에 대한 과목이에요. 발음. 그래서 그거 듣고 나면 발음 교육론 이런 순서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어의 이해, 이거 어휘에 대한 수업이니까 이거 듣고 나면 뭐 듣는 게 좋을까요? 찾아보세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한국어 어휘교육,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들으시는 순서가 좋아요. 또 여기 문법론이 있는데 이 문법론도 다 듣고 나면 여기 문법 교육론이 있어요. 이걸 듣는. 이런 순서대로 먼저 1영역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이어서 들으시면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데, 만약에 몰랐어요. 저는 발음교육론 먼저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안은정 선생님?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저는 발음 교육론 먼저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네. 다른 과목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이 스스로에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강의 시간이 다 끝나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꼭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발음 교육론 먼저 들었는데 네. 말소리에 예 그러면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 없는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네. 그런 과목들이에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듣는 게 말소리의 예나 발음 교육론 어느 선택이 없나요? 필수 과목은? 우리는 필수 과목이 없고 다 선택 과목이에요. 네. 그런데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한 네. 과목들은 이 중에서 1영역 중에서 2영역 중에서 3영역 중에서 정해진 개수에 맞게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필수가 없고 다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꼭 들으세요 했던 과목들은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들어야 해요. 네. 제일 마지막 학기. 그런데 실습을 듣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게 3과목이 3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다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주에 이미 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시죠?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뭔지. 그거 보고 제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한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도 공유를 드릴게요. 공유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아직이에요. 아직 안 보이세요? 네, 지금 됐어요. 네네, 보이세요? 네네. 이 과목을 보시면 왼쪽이
복수 전공하고 그리고 원래 한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부전공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여기는 부전공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전공이나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어문 규정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필수 과목이고요. 이것은 1영역 과목. 오늘 제가 설명한 과목 말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1영역 과목이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2가지 중에서 하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1영역 과목. 제가 오늘 설명한 과목이 아닙니다. 1영역 과목 중에서 꼭 들으셔야 되는 과목. 그 다음에 3영역 과목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과목이 전체 교육학을 볼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1학기에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2학기에. 그래서 이 2개의 과목 중에서 하나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또 문법 교육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법 교육론 1학기, 2학기 과목 중에서 하나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 이것도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3영역 과목인데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5개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5개. 근데 5개이지만 그 3개 과목은 두 학기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되니까 이 표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실제 수업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캡처 다 하셨나요? 네. 네.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또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저희 학부에 전화하시면 조교 선생님들이 여기 전문가예요. 정말 많은 그 수천 명 학생들이 전화하고 메일 보내서 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조교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성공적인 네, 그런 수강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